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저는 어릴 때 부모를 사고로 잃고 볼 거 없는 집안이라는 반대에 부딪혀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도 무산됐죠. 거기에 저희 부모님이 사기당했다는 사실까지 뒤늦게 알게 됐어요. 탈만했던 제 10대와 20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저희 가족이 시골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당시 엄마가 몸이 좀 약해지셨거든요. 부모님은 서울에서 하시던 의류 사업을 접고 아빠의 고향 마을로 이사를 하기로 하셨죠. 시골에서 요양하며 엄마 건강도 돌보고 아빠가 늘 꿈꾸던 과수원을 하기로 하신 거였어요. 고향 마을에는 아빠의 가장 친한 친구가 과수원을 하고 있어서 여러모로 도와주시게 되었죠. 오빠랑 저는 그 아저씨를 상근 아저씨라고 불렀어요. 아빠는 상근 아저씨를 통해 땅을 구입하고 과수원 꾸릴 준비를 하며 사업 마무리를 위해 서울과 시골을 왔다 갔다 하셨어요. 저희도 아빠가 샀다는 그 땅을 보러 가서 새로운 생활을 그려보곤 했죠. 그러다가 그만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비가 많이 왔어요. 저와 오빠는 시골집에서 엄마 아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시가 돼도 11시가 돼도 돌아오지 않던 엄마 아빠는 결국 영영 돌아오지 못하셨어요. 상대방 차량 운전자도 크게 다쳐서 아빠가 마련한 시골집은 사고 보상금으로 고스란히 날아갔습니다. 제 나이는 고작 중3, 오빠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저희 남매는 오갈 데 없는 고아가 되었습니다. 물려받을 유산조차 없다는 걸 안 친척들도 다들 슬금슬금 발을 빼고 있던 차에 상근 아저씨가 저희를 거두어 주셨어요. 그때부터 오빠와 저는 상근 아저씨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상근 아저씨는 우리 남매의 미성년 후견인이 되었죠. 엄마 아빠를 잃은 스트레스가 컸는지 저는 조금만 무리하면 알아눕는 몸이 되었어요. 병원에 가봐도 원인을 알 수 없었고 스트레스로 인한 걸 거라는 추측만 있었습니다. 그런 저를 상근 아저씨 부부는 잘 돌봐주었어요. 아저씨 부부는 저에게 한약도 다려 먹이고 몸에 좋은 음식도 해주셨습니다. 저는 상근 아저씨 부부를 믿고 따르게 되었어요. 그 집 딸이 저에게 좀 틱틱대기는 했지만 과수원에서 보내는 나날도 괜찮았습니다. 그렇게 상근 아저씨가 부모 잃은 저희를 자식처럼 잘 돌봐준다는 사실은 널리 소문이 났습니다. 오랫동안 마을 이장으로 활동한 상근 아저씨는 평소에는 동네의 어려운 이웃들을 몸소 찾아다니며 도와주는 것으로 덕망이 높았죠. 동네에 할머니와 단둘이 사는 다리를 못 쓰는 아이 집에도 매달 꼬박꼬박 도움을 주고 있었거든요. 저희 남매를 돌본 지 2년째 되던 해에 상근 아저씨는 TV에도 출연했어요. 죽은 친구의 아이를 돌보는 날개 없는 천사라는 타이틀로 방송이 됐고 방송국에서 아저씨 부부와 저를 찍어갔어요. 연지 아빠 지석이는 어릴 때부터 제 제일 친한 친구였어요. 정말 착하고 정 많던 녀석이었죠. 지석이 애들을 보는 제가 대단하다는 사람들한테 제가 그래요. 제 친구 지석이는 내 가장 큰 재산이었다고요. 그러니 지석이가 남긴 아이들도 제 재산이고 보물이죠. 저는 봉사하는 거라 생각지 않습니다. 오빠는 방송국 사람들이 찍으려 하자 자기는 나오기 싫다면서 극구 마다했습니다. 그때는 오빠가 이해되지 않았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오랫동안 봉사한 것이 인정되어 이듬해에는 나라에서 주는 선량한 시민상도 받았어요. 오빠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그 집에서 나가버렸습니다. 오빠, 서울로 가는 거야? 아저씨가 대학 보내주신다고 했잖아. 왜 그렇게 급하게 가는데?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꼭 그렇게 가야 해? 나는 여태까지 여기 있어 온 것도 오래 있던 거야. 하루빨리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고 싶어. 너도 데려가고 싶지만 내가 아직 능력이 없으니까 너는 아저씨 아줌마 옆에 있어. 네가 두 분한테 많이 의지하는 거 알아. 내가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을 때 올게. 이렇게 가서 죄송하다고 전해드려. 오빠는 그렇게 서울로 가버렸어요. 저는 오빠가 없어지자 마음이 너무나 허전했죠.
그 자리를 메워준 것이 아저씨 아들 호식이었습니다. 너희들 이 밤에 어디 갔다 오는 거니? 안 그래도 밤만 되면 둘 다 사라진다 했더니 다 큰 남자 여자가 어디 어두운 데서 노닥거리다 와. 누가 보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너희 조금 있으면 고3이야. 연재, 너 한번 말해봐라. 너 지금 호식이랑 연애질이나 해도 된다고 생각하니? 호식이랑 저랑 사귀는 사이라는 걸 안 상근 아저씨 부부는 펄쩍 뛰며 반대를 했어요. 저를 보는 아저씨 부부의 눈빛은 싸늘하게 변해버렸어요. 호식이와 저는 상근 아저씨에게도 불려가 호되게 야단을 맞았고 다시는 둘이 붙어있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아저씨랑 아주머니가 안방에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말았어요. 호식이랑 연재랑 다시는 둘이 못 붙어있게 해야겠어. 사내 자식이 배알도 없이 부모 없는 애 꽁문이나 졸졸 쫓아다니기나 하고. 당신은 대체 아들 관리를 어떻게 한 거야? 아니, 내가 걔네들 둘이 붙어먹을 줄 알았겠어?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오른다더니 연재 고 계집애가 감히 우리 집 아들을 꼬시다니 우리가 불쌍해서 걷어준 줄도 모르고 앙큼하기 짝이 없지 뭐야.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잖수. 내가 그 집 애들 눈빛이 싸하다고 그때부터 말했잖아요. 아니 그럼 남들 다 보는데 애미애비 다 죽은 애들을 길바닥에 앉혀? 나는 그렇게는 못해. 걔네들 길바닥에 나 앉으면 사람들이 우리더러 뭐라 그러겠어 이 사람아. 나는 앞으로 더 큰 꿈이 있다지 않아요. 당신 군수 사모님 되고 싶다며? 그런 높은 자리에 가려면 이 정도 어려움쯤은 감수하라고 했잖아. 아유 알았어요. 하여튼 계집애가 호식이한테 얼씬도 못하게 채비를 단단히 해야지. 우리 호식이는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비리비리한 애보다 훨씬 더 좋은 짝을 지어줄 거란 말이에요. 당신도 알지? 정기린에 땅 사서 집 짓고 사는 건축가댁 말이야. 그 집딸이 그렇고 이쁘고 머리도 좋다는데. 아주머니가 말하는 건축가댁은 1년 전 멋진 집을 짓고 우리 마을에 들어와 사는 가족이었어요. 그 집 아저씨가 해외에서도 유명한 건축가라고 소문이 자자했죠. 그리고 그 집에는 우리랑 동갑인 세윤이라는 딸이 있었어요. 아주머니 말대로 얼굴도 이쁜 데다 오자마자 전교 1등에 그림을 잘 그려서 상도 많이 받는 총명한 아이였거든요. 외국물을 먹어서인지 집안 사람들이 다 누가 봐도 세련되고 교양이 넘쳤습니다. 세윤이 아빠 엄마는 저희 같은 학생들에게도 절대로 반말을 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친절했죠. 그 집 사람들은 클래식만 듣고 고급스러운 것만 먹는 깍쟁이일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고 소탈한 면이 있었어요. 마을 회의 같은 게 열리면 세윤이 엄마 아빠는 편한 차림으로 나와서 의견도 내고 사람들이랑 막걸리를 마시며 어울리기도 했어요. 언제부턴가 호식이 엄마는 마을 회의에 갈 때면 꼭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가야 한다면서 호들갑을 떨기도 했습니다. 아유, 사람들이 회의 같은 데 올 때는 옷 좀 갈아입고 오지. 어쩜 그렇게 농사 짓던 차림 그대로 하고 오는지 교양 없이. 세윤이네 좀 봐요. 대충 입고 와도 얼마나 고급지고 교양 있어 보여. 사람이 노는 물을 잘 골라야지. 나도 잘못하면 이 동네 무식쟁이들처럼 보일까봐 걱정이라니까. 세윤이네랑 급이 맞으려면 나도 고급지게 하고 다녀야지. 허영에 찬 아주머니를 보면 솔직히 좀 웃기긴 했어요. 세윤이네가 이사 온 뒤로 아주머니는 고급진 거 하고 맨날 찾는데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그다지 고급지지 못했거든요. 저랑 호식이가 사귄다는 걸 안 뒤부터는 더 했습니다. 우리 호식이는 세윤이네처럼 교양 있는 집이랑 사돈 맺어줄 거다. 그 집 엄마 아빠도 우리 호식이를 눈여겨보는 것 같던데. 하기야 그 집도 우리 집이나 돼야 급이 맞으니까. 우리 아들 앞길 막지 말고 호식이한테서 떨어져. 한 번만 둘이 붙어있으면 그날로 쫓아낼 거니까 그리 알아라. 그래도 아저씨 아주머니를 믿고 따랐던 저인데 그렇게까지 저를 미워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크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연재야, 목소리가 왜 그렇게 기운이 없어? 호식이랑 너랑 사귀는 사이라는 거 정말이야? 아주머니가 너를 구박한다더니 왜 오빠한테 진작 말을 안 했어?
그 집에서 그런 취급받으면서 살라고 너를 두고 온 줄 알아? 오빠가 당장 데리러 갈 테니까 짐 싸놓고 있어. 너를 거기 두고 와서 미안해.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이제 오빠가 돌봐줄게. 내가 아빠 노릇, 엄마 노릇 다 해줄 거야. 너는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말고 몸 건강해지는 거, 대학 가는 거, 그것들만 생각하면 돼. 아빠, 엄마가 하늘에서 슬퍼하지 않게 오빠가 다 해줄 거야. 알겠지? 오빠가 지극정성으로 돌봐준 덕에 저는 많이 건강해졌어요. 오빠를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열심히 공부해서 전액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갔죠. 그리고 대학교 2학년 때 서울에서 호식이를 다시 만났습니다. 친구들과 들렀던 학교 근처 술집에서였어요. 화장실 앞에서 호식이와 딱 마주친 거였습니다. 유연지 아니야? 네가 여기 웬일이래? 친구들이랑 왔구나. 여기 대학 다니나 보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쩜 그렇게 연락을 딱 끊어버리냐? 그래도 이렇게 보니까 반갑네. 나는 성적 안 올라서 작년에 재수학원에 감금돼서 공부한 덕에 겨우 대학 붙었지 뭐냐. 어른스러워진 호식이를 보니까 마음이 동요하는 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사실 서울로 떠나온 뒤로도 호식이가 종종 생각나곤 했거든요. 우리 학교 앞에 호식이가 스포츠카를 타고 나타나 저를 기다리던 날, 저는 호식이를 밀어내지 못했어요. 호식이와 다시 사귄다는 사실은 오빠에게는 비밀로 했어요. 오빠가 알면 펄펄 뛰면서 호식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려 들 게 뻔했거든요. 제가 호식이 부모에게 온갖 구박을 들은 걸 안 오빠는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이를 갈았거든요. 자기는 원래부터 상근 아저씨가 싫었다면서요. 하지만 저는 오빠가 자기 인생 없이 제 걱정만 하며 사는 게 영 맘이 좋지가 않았어요. 오빠도 한창 젊고 연애도 하고 놀고 싶을 나이인데 제 보호자 노릇을 하느라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게 안쓰러울 뿐이었죠. 오빠, 이거 내가 아르바이트해서 오빠 셔츠 샀어. 오빠도 그렇게 일만 하지 말고 연애도 좀 하고 그래. 지금 한창 좋을 나이인데 대학 못 다닌 것도 억울한데 연애 한번 못 해보는 거 너무하지 않아? 오빠가 내 보모 노릇만 하는 거 나 하나도 좋지 않다고. 나도 아르바이트해서 내 용돈 정도는 버니까 오빠 자신도 좀 챙겨.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오빠 옷을 사.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그랬잖아. 나 하나도 안 힘들어. 돈 모으는 것도 좋고 아빠 대신 널 지켜야 하니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오빠 말은 고마웠지만 저는 아무래도 마음이 편치가 않았어요. 오빠도 사랑을 주기만 하지 말고 사랑받는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랐죠. 그래서 저는 죽자고 공부를 해서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제가 원하면 사법고시를 합격할 때까지라도 뒷바라지 해줄 오빠였지만 저는 하루빨리 오빠의 짐을 덜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오빠가 연애라도 하려면 제가 다른 가족을 만드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죠. 오빠 말고 다른 가족, 저에게 그건 호식이었습니다. 장난기 많고 틱틱대긴 했지만 세상에서 오빠 말고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유일한 사람. 호식이랑 결혼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죠. 결혼 얘기를 꺼내자 호식이는 처음에는 좀 당황했지만 곧 특유의 넉살을 발휘해 자기가 나를 먹여 살리겠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나는 너랑 결혼하면 뭐든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우리 둘이 힘내서 벌어서 모으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 호식이는 군대를 갔다 와서 아직 학생이었지만 결혼부터 하고 취직해도 된다는 생각이었어요. 오빠는 제 계획을 알고 예상대로 잔뜩 화를 냈습니다. 오빠랑 결혼을 해? 너 지금 제정신이야? 그 집 사람들 너한테 한 짓 잊었어? 왜 네 발로 불행의 구렁텅이로 걸어 들어가려 그래? 그 집 사람들 다 쓰레기라고. 정 결혼이 하고 싶으면 다른 남자랑 해. 오빠가 좋은 남자 찾아줄 테니까. 호식이는 절대로 안 돼. 내가 호식이 말고 누구랑 결혼을 해. 나도 많이 고민했는데 나는 호식이 아니면 안 돼. 그리고 호식이 자기 가족들이랑 사이 안 좋아. 나랑 결혼해서 영 끊고 살 거라 그랬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 오빠도 이제 내 걱정 그만하고 오빠 인생 살아.
저는 어떻게든 오빠를 자유롭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하지만 제 어린 생각이 만들어낸 결과는 감당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가 결혼하기로 했다는 걸 안 호식이 엄마와 누나는 제가 근무하고 있던 동사무소에까지 찾아왔어요. 저는 창고에 앉아 그들이 쏟아내는 비난을 고스란히 들어야 했습니다. 진상도 그런 진상이 없었어요. 이 앙큼한 거사. 내가 호식이한테서 떨어지라고 했어, 안 했어? 뭐? 결혼을 해? 제정신 아니지 너? 이제 보니 이거 아주 더럽고 뻔뻔하기 짝이 없는 년이구먼. 겨우겨우 떨어뜨려 놨더니 그새 호식이를 또 꼬셨어. 이 계집애야. 호식이는 너보다 100만 배는 잘난 여자랑 맺어줄 거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너같이 천한 애한테 줄 것 같으냐? 그러니까 엄마, 내가 저 계집애 처음 봤을 때부터 깨름칙하다고 했잖아. 얼굴 좀 반반하다고 순진한 호식이 꼬셔가지고 우리 집 재산 어떻게 해보려는 속셈이 뻔하다니까. 야,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 가진 것도 쥐뿔도 없으면서 남들 하는 대로 다 하고 살려니까 문제인 거야. 기워준 은혜를 몰라도 유분수지. 어디서 결혼이란 말이 감히 입에 나와? 호식이야 순진해서 당한다 쳐도 우리는 안 당한다. 너 따위한테 10원 한 푼 흘러들어갈 줄 알면 오산이야. 돈 지고 온다는 색시들이 놀렸는데 호식이가 왜 너랑 결혼을 하니? 분수를 알았으면 작작하고 꺼져. 제가 아줌마 같은 사람인 줄 아세요? 아줌마네 돈 준다고 해도 안 받아요. 호식이도 집에서 돈 받을 생각 없다고 했어요. 남의 직장에서 행패 부리지 말고 나가세요.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당장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겁니다. 이 계집애가 무릎을 꿇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뭐 경찰을 불러? 내 귀한 아들을 너같이 무식하고 뻔뻔한 년한테 줄 줄 알아? 어림도 없지. 억만금을 들고 온다면 또 모르지. 우리 호식이는 건축가댁 세윤이 같은 애 아니면 절대 결혼 못 시키니까 그런 줄 알아라. 세윤이요? 세윤이네 같이 고상한 사람들이 아줌마같이 허영만 가득 찬 사람이랑 결혼하려고 할까요? 세윤이가 얼마나 똑똑한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꿈 깨세요, 아줌마. 말은 그렇게 세게 했지만 저를 미워하는 호식이 엄마를 보니 솔직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솔직히 호식이 부모가 저렇게 반대하는데 결혼하겠다고 나선 게 미친 짓이었나? 이대로 헤어져야 하나? 내가 호식이 없이 어떻게 사나 하는 생각에 저는 내색은 못하고 혼자 가슴앓이를 했어요. 호식이를 잊어보려고도 했지만 첫사랑인 호식이를 쉽사리 마음에서 놓을 수가 없었거든요. 상심한 나머지 자꾸만 살이 빠지는 저를 보고 오빠는 무슨 결심을 한 모양이었어요. 어느 날 저를 앉혀놓더니 꼭 호식이랑 결혼해야겠냐고, 호식이가 아니면 안 되겠냐고 묻더군요. 그러더니 그 길로 호식이 부모를 만나러 갔습니다. 자기는 그 사람들이라며 치를 떤다던 오빠가 말이죠. 오빠는 호식이도 따로 만났습니다.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저는 알 수가 없었어요. 오빠가 호식이네 가족을 만나고 온 뒤로 그들의 태도가 싹 바뀌었거든요. 제가 집에서 나간 후로 한 번도 저를 따로 부르지 않았던 호식이 어머니가 갑자기 전화해서 친절한 목소리로 집에 들르라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어리둥절해진 심정으로, 반쯤은 속는 심정으로 선물 세트를 사들고 상근 아저씨 댁 호식이 부모 집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반대해서 마음고생 많았지? 자식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그런 거니까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라.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너희 둘이 그렇게 죽고 못 산다는데 떨어뜨려 놓지도 못할 거 괜히 분란 만들 필요가 없는 것 같아. 그래, 호식이 엄마 말이 맞다. 너희들이 부모 잃고 우리 집에서 자란 것도 인연인데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 돈도 좋고 명예도 좋고 교양도 좋다만 부부라는 게 사실 다른 것보다 사랑이 최우선이야 하는 건데, 사람은 뭐니 뭐니 해도 사랑이 있어야 행복한 거 아니겠니? 그동안 반대한 거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둘이 잘 살아보거라. 저는 갑자기 180도 바뀐 아저씨 아주머니 태도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오빠가 무슨 요술이라도 부린 걸까요? 아무래도 찜찜해서 오빠에게 어떻게 된 건지 물어봤지만 영 시원스러운 답을 듣지는 못했어요.
오빠는 저더러 그저 사랑하는 사람과 잘 살아보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찜찜했지만 저는 일단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호식이가 자꾸 우리 오빠를 찾는 게 아니겠어요? 연재야, 오늘 연석이 형 집에 있어? 별일은 아니고 형 집에 있으면 잠깐 얼굴이나 보고 갈까 하고. 별일은 아니야. 그냥 형한테 인사나 하고 싶어서 그런 거지 뭐. 아무 일도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어느 날 퇴근길에 오빠 저녁으로 해줄 반찬거리를 들고 가던 저는 집 앞에서 오빠와 호식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형님, 명의는 언제쯤 옮겨주실 건가요? 저는 괜찮은데 엄마가 자꾸 보채가지고요. 명의를 옮겨주셔야 결혼식 날짜도 잡고 식장도 잡고 할 수 있다고 하시네요. 호식아,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너 진짜 연재 좋아하긴 하는 거니? 어려서부터 알지만 네가 장난기도 많고 진지하지 못해서 그렇지 다른 가족들과 달리 마음만은 착하다고 생각했는데 아파트가 있어야 결혼을 한다니 아무래도 내가 잘못 생각했나 보다. 두 사람을 놀리려고 뒤에서 살금살금 다가가다 둘의 대화를 엿들은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래요. 그걸 봤을 때와 똑같은 기분이었네요. 호식이가 저랑 사귄다는 걸 알았을 때 호식이 어머니가 저를 보던 눈빛. 이게 지금 다 무슨 소리야? 아파트라니 무슨 아파트? 그리고 아파트가 있어야 결혼을 한다니? 오빠, 그리고 호식이 너도 둘 다 말 좀 해봐. 알아듣게 설명을 해보란 말이야. 저에게 극구 사실을 숨기려는 두 사람에게서 알아낸 사실은 놀라웠어요. 두 사람이 말한 아파트라는 건 오빠가 청약에 당첨된 당시 돈으로 무려 10억이 넘는 강남 아파트를 말하는 거였습니다. 오빠가 힘들게 택배 일을 하며 차곡차곡 청약을 넣어 만든 결과물이었죠. 오빠는 제가 가진 것 없다고 결혼을 반대하는 호식이 가족에게 찾아가 자기 아파트를 호식이에게 주겠다고 말한 거였습니다. 오빠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모아뒀더군요. 저 시집 보낸다고 먹지도 사지도 않고 아등바등 모은 돈이었죠. 그리고 저는 호식이가 학사 경고를 밥 먹듯 맞아온 걸 저에게 숨겨왔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호식이 부모의 태도가 싹 바뀐 이유도 그것과 연관이 있었죠. 교양도 돈도 있는 집과 이어주고 싶다던 그들은 어차피 자기 아들이 가망이 없는 것 같으니 돈이라도 챙기자는 심산이었던 겁니다. 호식이 네가 어떻게 우리한테 그럴 수가 있어? 우리 오빠 아무것도 없이 서울 와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오빠가 그렇게 고생해서 모은 전 재산을 홀랑 빼앗아 가겠다고? 네 잘난 부모한테 결혼 허락받으려고 나한텐 다 비밀로 하고 내가 우리 오빠 등쳐먹으면서 하는 결혼 안 할 거 뻔히 아니까. 안 그래? 미안해 연재야. 아빠랑 엄마는 너랑 안 헤어지면 용돈이고 뭐고 다 끊어버린다 그러지. 나도 너랑 헤어지기 싫어서 그랬어. 아빠 선거 나가야 한다고 돈 필요하니까 연석이 형 아파트라도 받아오라고 자꾸 그러시잖아. 내가 돈 벌어서 다 갚아주려고 했어. 지금 아빠가 돈 끊어버리면 나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야. 나는 너랑 둘이서 차근차근 시작하고 싶었어. 우리 젊으니까 열심히 하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그런데 너는 남의 돈이 굴러들어오지 않으면 못 사는 애였구나. 그렇게 못난 놈인 줄도 모르고. 너같이 한심한 놈을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혼자 희망에 차있던 내가 바보였어. 그 길로 호식이 부모에게가 따졌습니다. 두 사람 역시 뻔뻔하기 짝이 없더군요. 계집애가 생사람을 잡네. 우리가 달라 그런 거 아니다. 너네 오빠가 먼저 찾아와서 준다 그랬지. 그러면 뭐 우리가 너같이 격 떨어진 애랑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줄 줄 알았어? 꿈 깨셔. 내가 말했지? 세윤이네 같이 교양 있는 집 아니면 안 된다고. 너네들이 좋아 죽는다니까 아파트라도 받고 허락해준다는 건데 뭐가 잘못됐어? 그러세요? 우리 오빠가 아파트 줄 테니까 결혼 허락해달라고 부탁하니까 옳다쿠나 하고 받으셨군요. 참 퍽이나 교양이 있으시네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고아를 데려다 키운 착한 사람으로 가면 쓰고 막상 저희 남매한테는 고아에 배경 없다고 사람 무시하고 겨우 마련한 아파트 한 채 뺏어가니까 기분이 참 좋으셨겠어요. 참 고상하세요. 연재야, 그게 아니고
우리가 꼭 아파트 때문에 허락을 했다기보다는 기왕 결혼하는 건데 아무것도 없이 하는 것보다는 아파트라도 갖고 하는 게 낫잖니. 너는 왜 별것도 큰 소리 내고 그러니? 그리고 우리가 너희 키우면서 들어간 돈도 있는데 아저씨 내년에 선거 나가야 하는데 괜히 말 나오게 하지 마라. 아저씨는 방송국 카메라 앞에서는 저희 아빠가 제1의 재산이라느니 저희 남매 거두는 게 본인의 기쁨이라느니 떠들더니 사람들 앞에선 그렇게 사람 좋은 척을 다 했잖아요. 쇼라는 쇼 다 해놓고 결국 하는 짓이란 게 고아들 재산 빼앗는 건가요? 선거 나가신다고요? 아저씨같이 가식적인 사람을 누가 뽑아줄까요? 저만 조용히 하면 되는 건가요? 뭐야? 이 계집애가 진짜 보자 하니까 이게 기껏 봐줘서 결혼시켜주려고 했더니 뭐가 어쩌고 어째? 이 썩을 놈의 계집애가 내 아들 앞길 막은 것도 모자라서 우리 남편 앞길까지 막게 생겼네? 아이고, 그러게 내가 뭐라 그랬어요. 저렇게 못 배워먹은 애들 데려오면 꼭 사단이 난다니까? 오빠에겐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연재야, 나는 네가 기댈 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 나는 그걸 다 채워줄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 가식적인 거 알았지만 엄마 아빠를 잃은 네가 그 사람들한테까지 상처받는 걸 도저히 볼 수가 없었어. 호식이도 마찬가지야. 그 녀석이 못난 놈이어도 나는 네 마음만 편하면 돼. 나는 너만 행복하면 되니까. 오빠, 그게 무슨 바보 같은 소리야. 내가 오빠 재산을 그 집에 갖다 바치고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 내가 그렇게 바보 같아 보였어? 내가 그렇게 약해 보였구나. 미안해, 오빠. 오빠한테 부담되는 게 싫었는데 그게 결국엔 더 크게 부담을 줘버렸네. 정말 미안해, 오빠. 힘들게 해서. 혼자 짊어지게 해서 미안해. 힘들긴 뭐가 힘들어.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 내가 너 아니었으면 이렇게 살 수 있었겠니? 오빠도 잘못 생각했어. 너한테도 진실을 말해줬어야 하는데 다 큰 어른을 자꾸만 어린애로 생각했나 봐. 나 때문에 더 충격받게 한 것 같아서 미안하다, 연재야. 오빠나 저나 서로를 위한답시고 한 일이 서로를 더 힘들게 한 꼴이 되었죠. 호식이와의 결혼이 무산되었고 저는 마음을 추스르고 오빠와의 평온한 일상을 되찾으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를 되찾기엔 일렀나 봐요. 얼마 뒤 저는 서울에서 고향 친구 미란이를 만나게 되었고 미란이로부터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됐습니다. 연재야, 우리 엄마한테 들었는데 말이야. 요즘 너에 대한 이상한 얘기가 돌아다닌다고 해서. 설마 아니지? 사실은 고등학교 때 너 오빠 따라 서울 간 다음에도 마을 사람들 사이에 말이 많았거든. 알잖아, 이 동네 사람들 말 많은 거. 너 서울에서 하는 일에서부터 너 만나는 남자가 누구냐는 둥 별별 얘기가 다 돌아다니나 봐. 어떡하지? 무슨 얘기? 나 그 동네 떠난 지가 언젠데 나에 대해 얘기할 게 뭐가 있어? 그때도 그냥 오빠 보고 싶어서 호식이네 부모가 말리는 것도 뿌리치고 서울 간 걸로 됐다면서. 내가 그때는 너 속상할까봐 말은 안 했는데 고등학교 때 너랑 호식이랑 사귄 거 아는 애들도 있었잖아. 그것 때문에 호식이 엄마가 너 쫓아낸 거란 얘기가 돌았거든. 그때도 네가 순진한 호식이 꼬드긴 거라고 그러더니 지금은 아무래도 어른들 사이에 얘기가 도는 모양이야. 네가 그 안 좋은 데서 일한다고. 호식이네 어머니랑 누나한테 순진한 호식이 꼬드기지 말란 말은 수도 없이 듣긴 했지. 근데 내가 뭐 공무원 말고 다른 거라도 한다는 거야? 내가 안 좋은 데서 일을 어떻게 해? 어떻게 그런 소문이 돌지? 나도 모르겠어. 우리 동창들 아는 애들은 다 알지. 너 오빠 고생 안 시킨다고 공무원 시험 합격해버린 거. 근데 그거 모르는 애들도 있으니까. 나도 전해드린 건데 네가 그 반반한 얼굴 믿고 호식이 꼬신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그렇고 그런 데서 일한다고. 차차 미란이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렇고 그런 데서 일하는 더러운 계집애가 순진한 호식이를 꼬드겨 그 집안 재산을 꿀꺽 삼키려 했다는, 부모 없는 애를 키워줬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누가 봐도 호식이 엄마 입에서 나온 전형적인 레퍼토리였죠. 저를 매장시켜버릴 속셈이었어요. 자신들의 검은 속내를 알아버렸으니까요.
부모 잃은 저를 거둬준 상근이 아저씨 부부에게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일말의 애정을 그들이 직접 마지막 한 방울까지 쥐어짜 모조리 버리게 했습니다. 저는 시간 날 때마다 마을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저에 대해 들었다는 안 좋은 소문을 묻고 그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로 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기만 할 순 없었거든요. 쉽지는 않았습니다. 저를 보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가 않았거든요. 마을 사람들에게 전 키워준 상근이 아저씨 부모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서울로 가버린 데다 호식이까지 꼬여내어 가족들 사이를 갈라놓은 천하의 배은망덕한 계집애였습니다. 하지만 전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 말을 들으려고 하지조차 않는 분들도 많았지만 제 얼굴을 보더니 호식이 엄마 말만 듣고 오해해서 미안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오빠는 오빠대로 움직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저희는 아빠가 과수원을 할 땅을 이미 산 걸로 알고 있었죠. 상근 아저씨는 과수원 부지를 산 돈이 자기에게서 빌린 거라면서 친척들에게 차용증까지 보여준 바 있죠. 그때 상근 아저씨는 돈은 안 갚아도 된다고 인심 좋게 말했죠. 그 사실이 알려져 천사 이미지가 더욱 굳어진 거였고요. 친척들은 혹시라도 돈 문제에 얽힐까봐 이 일에 대해 깊게 파고들려 하지 않았고 아직 학생이었던 저희는 그냥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죠. 호식이와 제 결혼이 무산된 얼마 후 오빠는 아빠가 샀다던 그 땅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빠가 샀다던 그 땅이 한 번도 팔린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었죠. 오빠와 저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한동안 멍해져 있었어요. 오빠는 상근 아저씨를 찾아갔습니다. 연재랑 호식이 일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두 사람 때문에 마음 많이 상하셨죠? 둘이 어릴 때 좋은 기억이 있어서 그렇지 사실 두 사람은 서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연재가 지금 화가 많이 난 모양인데 시간 지나면 다 잊고 연재나 호식이나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 그렇게 말해주니까 다행이네. 키워준 거에 대해 감사는커녕 원망만 하는 너희가 우리도 원망스러웠다만 지난 일은 지난 일이니 잘 덮고 서로 행복을 빌어주자고. 그런데 연재가 요즘 마을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것 같던데 내년 선거에 혹시 영향 미치지나 않을지. 걔가 더 이상 설치고 다니지 않게 연석이 네가 잘 타일러줬으면 좋겠구나. 네, 그럼요. 저한테는 이 동네가 고향이나 다름없는데 아주머니 아저씨랑 서먹서먹해지고 싶지 않아요. 저도 서울살이를 오래 해보니 고향이 최고라는 걸 점점 느끼게 됐거든요. 저도 이제 제법 재산을 모았으니 이 동네로 돌아올까 하는데 아버지가 사셨다던 그 땅을 사서 과수원을 할까 해요. 아버지가 이루려던 꿈도 이루고 이젠 저도 시골에서 마음 편히 좀 살고 싶어서요. 너랑 연재랑 같이 돌아오겠다는 거냐? 이 동네로? 그게 쉽지가 않을 텐데. 연재 걔가 이 동네로 오면 괜히 또 사달이 날까 걱정이다. 안 그래도 시골로 가서 살자고 얘기해봤는데 연재는 시골이 싫다고 서울에서 살겠대요. 시골 사람들 말 많은 것도 싫고 자기는 서울이 딱 체질이라나요?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한참 살아보니 아니더라고요. 연재는 직장도 서울이고 서울에서 좋은 사람 만나라고 하고 전화와서 살려고요. 아빠가 샀던 땅을 사고 싶다는 오빠 말에 상근 아저씨는 움찔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내 평정심을 찾고 얼굴에는 화색까지 돌았다고 하더군요. 그 땅을 자기가 싸게 사게 해준다면서 선택 잘한 거라면서 오빠에게 빨리 사라고 부추기까지 하고요. 23,000평 규모의 땅을 원래 가격보다 500만 원 싸게 사게 해준다는 거였죠. 그리고 오빠는 알게 됐습니다. 9년 전 아빠도 상근 아저씨에게 똑같은 말을 들었다는 것을요. 원래 마을 땅을 팔려면 마을 사람들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9년 전에 그런 과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요. 모두 발로 뛰어 알아낸 거였죠. 오빠와 저는 9년 전 아빠의 계좌에서 3억이라는 돈이 상근 아저씨 계좌로 넘어갔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알아보니 당시 그 땅의 시세는 1억 9천 정도로
상근 아저씨는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으로 아버지를 속인 것이었어요. 우리가 당한 걸로도 모자라 부모님까지 상근 아저씨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걸 알게 됐죠. 어느덧 선거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호식이 아버지 이상근의 첫 연설일이었죠. 저는 월차까지 써서 그 연설을 들으러 갔습니다. 15년 전부터 이장으로 일하면서 저는 지역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고 싶다는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힘없고 돈이 없는 이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 저 이상근은 그런 이들의 곁에서 묵묵히 봉사해 왔습니다. 이제는 제가 오래전부터 품어왔던 꿈을 여러분 앞에 내어 보이려 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이상근이 한참 연설하고 있을 때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저희 아빠에게 땅을 팔겠다고 가짜 문서로 사기를 친 죄로 구속 수사가 결정된 것입니다. 아빠 엄마가 돌아가신 지 9년 8개월 만 사기죄 공소시효가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오빠와 저는 아빠가 남기신 서류 상자를 뒤지고 뒤져 결국 이상근이 마을 땅 문서를 위조해 아빠에게 넘긴 가짜 매매 계약서를 발견했습니다. 아빠가 이상근에게 돈을 보낸 기록도 남아있었으니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죠. 거기에 오빠에게까지 비싼 값에 땅을 팔려고 하면서 너희 아빠에게 그 땅을 사라고 빌려준 돈도 못 받았지만 이라고 말한 것도 녹음해 두었고요. 연설의 며칠 전에 오빠와 제가 만난 형사는 마을에서 같이 자란 동네 친구였어요. 상근 아저씨 같은 사람을 사기죄로 구속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거야. 우리 선배들만 해도 다 상근 아저씨랑 잘 아는 사람들이니까. 아마 사람들이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도 할 테지. 우리야 잘잘못을 가리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지만 수사가 시작된다 해도 덮어주려는 사람들이 많아서 처벌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우리도 다 생각이 있어. 이미 방송국에 다 연락해놨거든. 전에 상근 아저씨 선량한 시민상 받았을 때 방송국에서 왔던 거 알지? 그때 취재하러 왔던 PD랑 연락이 됐거든. 너도 선배들한테 똑똑히 말해도 우리가 이렇게 증거를 찾아놨는데 제대로 처벌이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지. 경찰에 끌려가는 이상근 씨에게 저는 똑똑히 말했습니다. 저희 아빠한테 땅 판다고 사기쳐서 돈 뜯어내놓고 저희 데려다 키우면서 선량한 사람인 척 다 하니까 좋으셨어요. 그렇게 속인 것도 모자라서 저희 오빠가 힘들게 마련한 아파트도 빼앗아 가려고 하고 똑같은 땅으로 똑같은 사기를 오빠에게 치려했죠. 저에 대해 더러운 소문까지 흘리고. 이제 끝났어요. 당신의 추악한 인성이 전국에 중계될 거예요. PD님, 잘 보고 계시죠? 연재 너 기어코 네가 일을 치는구나.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러냐? 내가 널 얼마나 정성 들여 키웠는지 잊었어? 너 같은 애가 아무리 떠든다고 누가 믿어주긴 할 것 같아? 이런 배응망덕한 년, 끝까지 우리 식구들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구나. 이런 똥물에 튀겨 죽일련. 이 더러운 년아, 우리 집 식구들한테서 떨어져. 우리 집 양반이 너같이 하찮은 것한테 당할 것 같아?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 다 모함입니다. 연재 이 기집애가 우리가 호식이랑 결혼 못하게 했다고 앙심을 품고 벌인 짓이라고요. 모함은 아주머니가 한 거죠. 멀쩡한 공무원인 저를 몸이나 팔고 남자나 꼬시고 다니는 애라고 온 동네에 소문냈잖아요. 제가 사람들 증언 다 녹음해서 모아놨어요. 아주머니도 곧 명예훼손죄로 재판받게 될 겁니다. 남한테 우러러 보이는 게 중요한 분들이 왜 그러셨어요? 명예가 그렇게 중요하고 고상하게 살고 싶으면 양심에 따라 사셨어야죠. 당신들이 얼마나 천박한 사람들인지 다 알게 될 거예요. 키워준 은혜를 결국 이런 식으로 갚는구나. 네가 이렇게 배응망덕한 년인 걸 알고도 사람들이 네 편을 들어줄까? 그리고 호식이한테 꼬리친 건 사실이잖아. 순진한 호식이가 너한테 넘어가서 공부도 안 하고 결혼하겠다고 설치는데 그럼 그냥 둬? 저를 키워준 걸로 생색내는 것도 이제 끝이에요. 그것도 결국 우리 아빠를 속인 걸 덮고 당신들 이미지를 좋게 만들기 위해 한 일이잖아요. 당신들 같이 더러운 인간들의 위선에 모두들 속았지만 이제는 아니라고요. 우리 아빠를 등쳐먹은 것도 모자라서 오빠까지 등쳐먹으려고 한 거
세상 사람들한테 다 알릴 거예요. 그리고 재판 끝에 이상근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연히 군수 선거 출마는 무산되었죠. 저희가 바란 만큼의 벌은 아니었지만 그들에게 중요한 건 선량한 시민이라는 타이틀이었고 명예였으니 최고의 복수를 한 거였습니다. 아빠로부터 갈취한 돈과 그동안의 이자에 대한 지급 명령이 떨어져 그들은 자기네 과수원을 팔아 돈을 갚았습니다. 남의 시선을 그리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니 그 동네에서 살 수 없어 도망치듯 멀리 이사 갔죠. 그 뒤로는 어떻게 되었는지 소식을 못 들었습니다. 저희에겐 더 이상 중요한 일이 아니기도 했고요. 가장 친한 친구에게 배신당한 아빠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독일로 유학을 떠나 박사 학위를 받고 4년 전에 돌아와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만난 사람과 결혼도 했죠. 오빠도 결혼을 했어요. 오빠와 결혼한 사람은 다름 아닌 호식이네 부모가 그렇게 호식이와 결혼시키고 싶어 했던 세윤이랍니다. 성적이 좋았던 세윤이는 법대 가라는 주변의 권유를 만류하고 선생님이 되고 싶다면서 교대에 갔어요. 오빠를 본 세윤이는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돌봐주는 오빠에게 반했다고 해요. 서울에서 다시 만났을 때도 변함없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오빠에게 먼저 다가간 거죠. 호식이 부모는 오빠가 고졸이라고 무시했지만 막상 그들이 고상한 집안이라고 그렇게 좋아하던 세윤이는 학벌 같은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았던 거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누가 누굴 보고 집안 타령을 했는지 웃음이 나올 지경이에요. 가식으로 쌓아올린 상아탑 위에서 저희를 내려다보던 상근 아저씨 부부는 이제 사기꾼이 되어 다시는 마을에 돌아오지 못하게 됐으니까요. 저를 위해 그렇게 희생한 오빠가 세윤이같이 좋은 사람과 결혼한 걸 보니 세상에 그래도 정이라는 게 있나 보다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사랑이라 생각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 가족에게 저희 부모님까지 배신을 당했다는 걸 알게 됐지만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밝힌 끝에 오빠와 저는 행복을 되찾았어요. 만약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결혼도 무산된 슬픔 앞에 무릎 꿇었다면 저는 아빠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했겠죠. 여러분도 힘들고 마음 아픈 일에 굴하지 마시고 행복을 찾으시길 기도하겠습니다.